자, 이어서 2부입니다. 2부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중국 시장을, 중국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이분입니다. 자,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최근 들어서 뭐 정치국 회의도 이렇게 좀 생각보다 일찍 있었고, 거기서도 약간 그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주면서 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어떻게 좀 회복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뉴스만 그럴 뿐이지 아직 회복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 이 2, 4분기 네. 성장률이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 적게 나왔죠. 뭐 많은 분들은 성장률 통계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분기에 4.5% 성장을 했고 네. 2분기에 6.3% 성장을 했어요. 시장의 예상은 한 7.1%나 7.2% 정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이제 못 미쳤어요. 그런데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5.5%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치적으로는 네.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그 성장의 어떤 기본 틀을 네. 가지고 가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이 성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이제 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수, 그죠? 소비, 내수, 그 다음에 투자, 네. 그리고 수출, 네. 무역. 이게 이제 삼박자가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쵸. 이 세 개 분야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소비가 내수 소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입니다. 거의 미국 경제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돌아가면 네. 잘 안 돌아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리오프닝을 연초에 선언을 하고 초반 한 3개월은 잘 갔단 말이죠. 특히 2, 3, 4월 이게 잘 갔는데 네. 5월, 6월 되면서 급전직하를 하는 거예요. 뭐 늘기는 늘었지만 네.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소비도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돌아간다라는 뜻이 네. 되는 네. 거고, 투자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8% 성장을 했습니다. 네.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그런데 이제 이게 국영기업, 국유 부분에서 이제 투자를 했고, 네. 민영 부분은 마이너스 0.2%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민간 소비, 민영 네네. 투자는 굉장히 죽어 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으로 수출도 굉장히 안 좋죠. 12.4%가 네네. 이제 하락이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수입도 마이너스 6.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결국은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쵸, 네. 그 도입하는 수입품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거 되게 안 좋은 경기를 거죠. 네.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시 수출 감소로 이어질 거고, 물론 네네. 이제 재고 밀어내기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제조업 고용도 감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성장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어쨌든 1분기에도 성장하고 2분기에도 성장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뭐 5% 성장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 부분이나 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블 딥에 빠진 거 아니냐. 네네. 왜냐하면 한 3개월 반짝하다가 또 지금 다시 가라앉는단 말이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경기 부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 경기 부양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에 반응이 안 되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약간 주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호유증이 있죠.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잖아요. 미국은 혼자 잘 나가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디플레이션 빠진 거 아닌가,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여전히 그렇군요.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뭔가 사실 시장도 약간 반등했어요. 그렇죠. 네, 네. 물론 시장이 경기를 뭐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한편으로는 근데 그냥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야, 수출이 12% 넘게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 5% 나왔다고? 그것도 참 신기하네.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생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막. 통계의 오류를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전력 소비량도 줄었어요. 전력 소비량도. 지금 뭔가 그 다음에 그 네. 유통, 네네. 그 이제 이 뭐 철도든 도로를 통해서 물자를 운송하든 네. 이 유통량도 줄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예. 재고 네네. 그동안 이제 만들어 놨던 거 뭐 네. 이런 거 팔고 그러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다음 분기를 보면 네.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네. 특히 이제 중국 국내 메시지를 음. 분명하게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소비 심리는 완전히 얼어 있다. 음.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보다는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다. 저축률이 50%가 넘어요. 네네. 그리고 기업도 투자해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네. 우선 부채부터 상환하자. 네. 왜냐하면 기업들도요? 예, 그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 같은 데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책적으로 이 어떤 투자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 네. 국유 기업이나 국영 기업 사이드는 어쨌든 뭐 정부와 그렇죠. 협력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네. 민간 부분은 아직 시장 상황을 좋지 않게 본다. 그런 게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이런 거가 계속 뭐 늘었다고는 하나 48에서 뭐 48.3 이런 식으로 50을 계속 하회하고 있다. 네. 그러면 경기의 흐름을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동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사실 보고 좀 놀랐는데 이제 그냥 읽어드릴게요. 중국 교외에 개발 중인 부동산 광고를 보면 한 층 사면 한 층이 공짜라는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퉁링 등지에서 반쯤 지어졌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주택 프로젝트를 흔히 볼 수 있고 이런 특급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 20만 2천 달러라는 가격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잠깐만요. 한 층 사면 한 층을 준 층을 줍니다. 예. 1+1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산다 이 네.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소위 뭐 몇 년 전부터 사실 네네. 그 2019년부터 이미 나온 얘기예요. 많이 보셨잖아요. 네. 뭐 유령 도시 네네. 이러면서 빈집이 한 6천만 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특히 지방 도시는 네. 소화가 안 됩니다. 이 안휘성, 네. 안휘성이라는 데는 이제 이 절강성, 상해가 있는 절강성 뒤에 있는 네네. 성인데 내륙 지역이죠. 경제가 아주 발달한 지역은 아니고 네. 중간에 짓다가 이제 말거나 거의 더 이상 투자 여력이 없어서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매우 싸게 내놓음으로써 이 소위 부동산 경기를 좀 진작해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중국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연관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부동산은 또 안에는 그 설비를 안 해요. 껍데기만 만들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연관돼서 거기에 또 수요를 창출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이라는 거는 대량의 노동력이 투입이 네네. 되니까 건설 경기가 우리도 뭐 200만 호 짓기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내가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국의 소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이끌고 가는 사실은 성장 동력 산업이죠. 네네. 그렇게 보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뭐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이미 우리 3프로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헝다 사태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완다. 네. 이 완다 같은 데는 사실은 부동산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서 그 어려움을 잘 넘어갔다고 생각한 네네. 그런 기업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유탄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또 디폴트로 이어지게 되면 이건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중국 부동산이 저렇게 많은 집이 지어지고 이러는 데는 지방 정부의 보증하에
중앙에서 자금이 조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 정부가 만들었으면 분양이 돼서 그 돈을 받아야 그 중앙에서 조달한 은행에서 조달한 금융 부채를 갚는데 네. 이게 안 갚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돈 빌려준 데서는 전부 다 이게 악성 불량 지방채가 되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을 안 갚게 되면 파산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2018년, 2019년에 나타났는데 그런 부채를 중국은 또 하나 이제 우회로를 택했어요. 네네. 지방에 네. 그 무슨 이제 자금 금융 공사를 만들어서 네. 사실은 부채를 분산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금융 공사가 네. 부채를 갖고 있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든 똑같은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쵸. 했는데 네. 또 하필 코로나 팬데믹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악성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방 정부라든가 이 개발상들이 지금 묘안을 마련하는 거죠. 그 손해를 보든 어쨌든 이렇게 1+1으로라도 빨리 자금을 회전시켜야 네. 이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방 정부가 결국은 돈이 물리고 네네. 특히 작년 요 몇 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 방역비를 네네. 중앙 정부가 다 못 대주니까 지방 정부에서 그 네. 다른 예산을 끌어서 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공무원들 월급 줄 여력이 없다. 네네. 선생님들이 뭐 월급을 못 받고 있다. 이럴 만큼 지금 이제 일부 지방 정부는 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에 네. 봉착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개하려면 결국 그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이 이제 땅 장사한 거, 네네. 그죠? 사용권판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좀 마련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나올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도 회생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암담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 교수님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한 7, 8년 전쯤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이제 집을 좀 사라. 정부에서 막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네. 정권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 나왔던 그 금융 상품을 보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저금리잖아요. 저금리 그렇습니다. 30년짜리 맞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어요. 저희 선배가 그거 해서 엄청난 이득 보셨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아무리 그런 금융 상품을 그러니까 그런 금융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는 결국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해서 안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집값이 오른 건 몇 년 뒤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지금 그럼 중국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집을 사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그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일부 지역에서 그 두 채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하게 해주겠다. 네. 근데 이거는 답이 아닐 것 같네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럼 뭘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것 같으세요?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그 광의의 통화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대출 규제 네. 이런 거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국지적인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경제의 25%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네. 그런 분야라면 이건 경기 회복이라든지 경기 흐름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네네. 싸다고 그래서 무조건 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삭까 말까 그런데 왜 저렇게 뭐가 뒤가 구린 게 있나? 왜 저렇게 그러니까 사고 그러지? 고정금리 30년짜리 뭐 주택담보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더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잘 안 했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지금, 그런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중국이 웬만한 정책을 펼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국의 경제라는 게 예를 들어 중국이 아무리 내수를 강조한다고 그래도 내부에서만 모든 게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외 경제 차원에서도 그게 수출이든 무역이든 대외 교류든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져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자 도입이 급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는 변함이 없고 네. 우리는 계속 그럴 거다. 네. 뭐 총리까지 나서서 빅테크 기업들, 대형 기업들 불러서
계속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네네.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 그 뭐 회의 열어가지고 보아우 포럼이라든지 네. 고위 경제 논단 이런 거 열어가지고 우리가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연초부터 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그거가 되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소위 외자의 지속적인 중국 유입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국민들이 볼 때 이제 국제 이 경제하고 맞아서 가고 국제 경제도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 한 표를 주는구나. 네.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어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들은 씁니다. 네. 그 루비통 주식 엄청 네, 올라간 거 네. 보셨죠? 네네. 예. 네. 그런 것도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지갑을 열기를 지금 그런 하긴 분위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한동안 너무 우리나라 부동산 안 좋았을 때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막 이런 거 해준다고 저 아직도 후회합니다. 내가 그거 왜 안 했지? 이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무튼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언제 좋아졌냐를 좀 생각해 보면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면서 좀 같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은 결국 사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국내로 돈이 유입됐을 때 그게 효과를 좀 잘 발휘했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중국도 그렇죠. 마찬가지겠네요. 네. 근데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사는 거 빼고 저축을 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런 여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의 그 성장 동력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안 좋고 지속되는 미국의 대중 압박,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돌파구가 잘 안 마련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 내가 어디 투자했다가 또는 뭘 샀다가 이게 종이장이 될 수도 있겠다, 휴지 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저축을 선호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저축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투자할 분야가 없는 거죠. 네네. 대상이.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좀 해서 이 소위 산업 경기를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새로운 산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또 미국이 규제를 하고 혼자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동맹과 함께 그쵸. 뭐 이러면서 또 같이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중국이 반도체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가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AI가 핵심인데 네. 그런 하이테크 반도체가 없으면 AI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도 반응하고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집이 투기의 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집을 하나 가져야겠다고 해서 살려는 사람도 완전히 100% 현찰을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속 가능하게 이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미래 월급이 더 늘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게 지금 상반기까지는 명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한 얘기가 외부에서의 자금 유입이 없는 한 이걸 돌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결국 그 말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건 벗어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은데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은 그 부분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죠. 네. 미국의 제재,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산업이 업그레이드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고 네네.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보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고 네. 광활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부에서 순환을 시키는 게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국내 대순환 전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경기를 도모하는 게 국제 대순환이고
그 부분이 어려웠을 때는 내수 시장을 진작시켜서 내수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자. 네. 이 두 개를 합쳐서 쌍순환이라고 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내수를 돌아가게 하려면 그냥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창출한 고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가처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고 있고 시장이 또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리창 총리 경제사령탑 네네. 체제가 3월 달에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전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새 총리가 와서 하면 대개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경제 조정 정책이라든지 뭔가 이러한 시장의 메시지를 주는 그 정책을 내놓는데 지금 3월에 했는데도 특별한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지금 8월까지 그랬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쓸 카드가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카드가 실패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냐 정말 못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그게 이제 소위 그 리더십의 위기까지도 다 이해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미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미국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 아시다시피 IMF가 얼마 전에 낸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22%입니다. 미국이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40% 돼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40%의 부품이 없으면 뭔가가 안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원래 이 디리스킹이란 말은 EU에서 썼던 거고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써서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어요, 미국한테. 그런데 보니까 도저히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블링컨이 갔잖아요. 네네. 갔고 옐런도 갔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곧 러먼드 상무장관도 상무장관, 갈 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경제 산업 분야에서는 좀 물꼬를 터보자. 그래서 시진핑도 블링컨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면요, 교수님.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뉴스 저 보고 이거 되게 재밌다 생각했었는데 그 외무부 장관 있잖아요. 중국 외무장관이 사실 그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스캔들로 경질되긴 했지만 그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했지만 어쨌든 왕위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네, 이거 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네.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왕위는 그 시진핑 시대에 그 외교장관을 9년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더 상위인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외교부보다 훨씬 강력한 공산당 내부에 이 소위 외교 정책 결정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외사영도 소조인데요. 네네. 이 외사영도 소조는 시진핑이 주임이고 네. 소조장이고 총리가 부조장이에요. 네네. 이제 여기에 이걸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 외사판공실이라는 거예요. 네네. 거기 주임을 맡는단 말이죠. 그러면 외교부 장관보다 2단계 위입니다. 2단계 위인데 외교장관이 경질이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위 직급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메커니즘을 제가 네네. 설명드리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중국의 외교 시스템은 네. 외교의 수장은 정치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교 장관과 이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라인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 있어서는 왕이 친강 체제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친강이 뭐 밝혀지지 않은 네네. 스캔들이든 뭐든 하여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사라졌는데 이 구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 하면 작년 12월 31일에 이 친강이라는 전임 외교부장이죠 벌써 네, 네. 주미 대사에서 2단계를 승진해서 외교부장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외교부장을 맡고 있던
왕위는 네. 이제 그 전에 물론 10월에 정치국원이 됐지만 정치국원으로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 사령탑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왕위 친강 외교 라인이 형성이 됐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성 외교 라인이죠. 네, 이제 네. 소위 전랑 외교다. 예, 예. 이랬는데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사실은 진강이 낙마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외교부도 차관이 있습니다. 네네. 부부장. 네. 그 중에 장관급 차관도 있어요. 차관이 여러 네 명인가 있는데 그러면 되게 일반적으로는 그 부부장 그렇죠. 중에 한명 승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왕위가 다시 맡은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작년 20차 당대회 이후에 그려놓은 네. 외교 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게 뭐 강성이든 네. 뭐든 하여간 이 노선을 왕위와 친강이 쭉 끌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 친강이 낙마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일종의 소방수로 투입이 된 거죠. 이거를 아하.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상급비 하급 지급을 계속 이어갈 수는 수는 없죠.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좀 약간 과도기적인 게 아닌가. 이걸로 뭔가 이제 외교 노선이 약간 좀 뭔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도 없겠네요. 예, 없는데 이제 다만 네. 이제 이런 현상들은 볼 수 있었어요. 왕이 그 외교부장, 네. 전임 외교부장 때 우리하고 그래도 여러 번 그쵸. 9년간 교류가 네. 있었고 특히 결정적으로는 7월 3일에 중국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중일 사무국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약간 1.5 트랙입니다. 네네. 이 사무국 회의에 이게 민간이 주로 주도하는 회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중국 외교의 최고 사령탑이 직접 왔어요. 와서 네. 연설을 합니다. 기조 연설을 하면서 한중일 삼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연설을 해요. 그건 사실은 그런 자리에는 외교부장도 잘 참석 안 하는데요. 네네. 근데 외교 사령탑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ARF 네. 회의가 네. 있었어요. 그 아시아 안보 포럼. 여기에도 원래 친강이 못 오면 부부장이 네네. 차관이 보통 참가하는데 여기에도 왕이 정치국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박진 장관하고 만났습니다. 네네. 그럼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것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전랑 외교라든지 강압 외교가 바뀔 가능성,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지만 적어도 한국과는 조금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메시지는 조금 보여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네. 지금까지 사실 친강과 우리는 접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쵸. 전화 통화 한 번밖에 안 했고 아. 다만 친강이 이제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서 강경한 발언을 많이 썼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우리 뭐 그쪽 불에 타죽는 불장난. 것부터 네, 불장난. 네, 뭐 네.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인상이 더 그렇게 강경하게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왕이가 외교부장을 겸직하게 된 거는 소방수의 역할이 많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네. 조금의 그런 그 물꼬는 네. 나름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어떤 투자자예요. 투자자라서 그러면 아니면 기업인이에요. 기업인이라서 중국에 그럼 뭐 시설 투자, 설비 투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못 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겉으로는 뭐 투자해라 외국인 투자 들어와라 그러면서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또 반간첩법 이런 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느 장단에 이걸 춤을 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손절하는 게 맞아.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2000년하고 2020년에 10대 무역 상품을 비교를 해보면 네네. 중국과 한 5가지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그 국제 환경과 산업 구조의 재편돼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도 필요한 거예요. 한국 반도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새로 정립해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 논리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뭔가 희망의 물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여쭤봤던 건데 오히려 그 미중 관계가 좀 해소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만 이제 그 중국 쪽으로 또 투자 자금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은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